이혼만 하면, 그 사람 하나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이를 악물고 참아낸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니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지요. 도장 하나만 찍으면 내 인생의 모든 그늘이 걷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만의 봄이 올 거라고요. 제 나이 올해 80입니다. 이렇게 다 늙은 할머니가 무슨 사랑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에 관한 이야기지요. 한 사람이 평생을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누구 밥상 차릴 일도,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새 셋방으로 짐을 옮겼지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고 꼭 10달 뒤, 저는 제 두 발로 그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던 사람을 무엇이 그렇게 다급해서 다시 찾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제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상상하던 그 어떤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일들을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그 사람 영호 씨를 처음 만난 건 21살 봄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지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 두 번 만나고 어른들끼리 나를 잡았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좋아해 본 적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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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룹.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뚝뚝하다는 말로는 다 못할 만큼 속을 도무지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에 그 사람이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밥은 제때 차려라.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4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손에 꼽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시부모 모시고 아이 낳아 키우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사람 양말 한 짝까지 손으로 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손으로 여기셨고 저는 그 집에서 제 이름을 잃어버렸지요. 순자가 아니라 그저 아가, 며느라, 나중엔 준영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시집 온 첫 해 추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사흘 전부터 저를 부엌에 붙들어 앉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차례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렸지요.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힘들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꺼냈다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핀잔이 돌아왔으니까요. 차례를 지내고 나면 시아버지와 영호 씨를 비롯한 남자들은 안방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나물 한 접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영호 씨가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했더라면 저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단함을 잊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 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행주를 빨아 너는 방식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으셨고 장을 담그다 조금만 짜도 친정에서 뭘 배웠냐며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호 씨가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기를 바랐지만 그 사람은 늘 못 들은 척 신문만 넘겼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시리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채바느질을 배운 적이 있어서 언젠가 작은 옷 수선집이라도 차리고 싶었지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새 신발 한 켤레 사 신어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영호 씨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사냐. 집안 살림이나 잘해.
그 한마디에 제 작은 꿈은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시들었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숨구멍은 옆집 영자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 온 영자는 빨래터에서 만나면 서로의 멍든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였지요. 순자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영자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어렸고 우리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매정하기만 한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져 입덧이 심하던 때 한겨울 새벽에 그 사람이 어디선가 귤을 한 봉지 구해다 머리맡에 놓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게 그 사람 마음인 줄도 모르고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하지 하고 속으로 원망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 귤 한 봉지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을 차례로 모시고 보내드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연탄을 갈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삶고 밤이면 떨어진 옷을 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에는 주름진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춘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영호 씨는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일을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했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입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열 마디를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로 잘라버렸고 아이들 일도 다 제 몫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웃어주지 않았고 제가 아파 누워 있어도 약 한 봉지 사다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둘째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뱃속에서 7달을 키운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저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제 등을 한번 쓸어주기는커녕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만 던지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 사람과는 마음을 나눌 수 없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우리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영호 씨 혼자 벌어 네 식구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저는 남의 집 영바느질을 몰래 받아다 밤마다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준영이 학원비를 대고 미경이 교복을 맞췄습니다. 영호 씨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지요. 다만 월급날이면 봉투에서 제 몫이라며 얼마간을 따로 떼어 말없이 밥상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미경이는 아예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영호 씨는 자식들에게도 무뚝뚝하기는 매한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면 그 사람이 슬그머니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나오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밤에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손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저만 알고 있었지요. 준영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그 사람이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져 한동안 일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영호 씨는 부쩍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가 담배를 태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못 먹여 살릴까 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끙끙 앓았던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등을 한 번도 다독여 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제 서러움에 갇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는 둘 다 외로웠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서로에게 손을 내밀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차가워서 외로웠고 그 사람은 저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라서 외로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 벽을 허물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혼 25주년이 되던 해 미경이가 큰맘 먹고 우리 부부에게 온천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었지요. 단둘이 떠난 그 여행에서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번만큼은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천에 가서도 말없이 텔레비전 뉴스만 들여다보았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닫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날을 떠올리면 그 사람도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저는 그 사람의 침묵을 읽어내지 못했고 그 사람은 제 마음을 풀어줄 말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영이와 미경이가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재미로 저는 견뎠지요. 준영이가 대학에 붙던 날, 미경이가 시집 가던 날, 그 사람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저는 혼자라도 기뻤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메마른 결혼을 하지 않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일터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그 무뚝뚝함이 갈 곳을 잃고 온통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 차려야 했고 국이 식었다, 반찬이 짜다, 간섭이 늘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종일 앉아 리모컨만 쥐고 있으면서 제가 친구라도 만나러 나가려 하면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요. 그 무렵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거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순자라는 사람을 위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구나.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먼저 혼자가 된 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누구는 황혼 이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찌나 홀가분해 보이던지요. 여행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심을 굳힌 건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으며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방문을 빼꼼 열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녁은 안 차리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4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끝까지 밥상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다음 날 저는 자식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이혼할란다. 준영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겠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봤고, 미경이는 그래도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도 이제 좀 행복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영호 씨는 의외로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저는 그 말이 그 사람이 평생 제게 했던 무관심의 마지막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지도 않는구나. 끝까지 나를 이렇게 쉽게 놓아버리는구나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천장을 바라보던 긴 침묵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저는 그때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니까요. 이혼 도장을 찍기까지의 그 몇 주 동안 그 사람은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마누라가 떠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마디 만류의 말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들었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한번 눈이 떠져 보니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제 짐보따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땐 그저 저 사람이 무슨 짐이 빠졌는지 따지려는 게로구나 싶어 다시 누웠습니다. 이혼하기 전날 밤 저는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생의 마지막 밥상이라 생각하니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을 끓이고 갈치를 굽고 콩나물 무침을 무쳤습니다. 그날따라 그 사람은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을 오래오래 씹으며 가끔씩 젓가락을 멈추고 그릇을 한참 들여다 보았지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평생 먹던 맛이라 익숙해서
그러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밥상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였습니다. 평소엔 인사 한마디 없이 등 돌리고 눕던 사람이 그날만은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조차 내일 도장 찍으러 가야 하니 잠 푹 자라는 소리인가 하고 빗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미움에 사로잡히면 상대의 어떤 호의도 그 미움의 색깔로 물들여 버리는 법이지요. 저는 그날 평생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넨 다정한 인사를 끝내 받아주지 못한 셈입니다. 이혼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작은 새빵 하나를 얻어 짐을 풀고 늦잠도 자보고 밥은 대충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제 마음대로 돌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깼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저녁상을 차리던 손이 갈 곳을 잃으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난 반찬을 차려도 모래알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온 방을 가득 채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40년을 옆에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잤는데 그 숨소리가 사라지니 방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숨소리마저 그리울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없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 보려고도 했습니다. 준영이네 집에 며칠가 있었지요. 손주들 보는 재미라도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어머니 편히 계세요 하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제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라도 해줄라 치면 어머니 애 교육에 안 좋아요 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하루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신데? 글쎄, 나도 모르지. 이혼까지 하셨는데 이제 어디 가시겠어? 아니, 그럼 우리가 평생 모셔야 한다는 거야? 아버님은 멀쩡히 계신데 왜 우리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화장실도 못 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밤에 저는 제 방, 아니, 손주방을 빌려 쓰던 그 작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 평생 누구의 짐도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핑계를 대고 짐을 싸서 제 셋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셋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느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제가 이제 그 어떤 이름표도 떼어버린 빈 사람이 되어 앉아있는 기분이었지요. 자유롭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해 첫 명절은 더더욱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날 아침, 저는 작은 새방에서 혼자 송편을 빚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빚다 보니 어느새 한솥 가득이었습니다. 평생 한솥 가득 빚는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지요. 그 송편을 누구에게 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솥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차린 그 많은 명절상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제 송편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사무칠 줄 몰랐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라는 분이 그날 우연히 저를 보고는 자기 집 차례 음식이라며 한 접시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명절 보내시면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며느리 노릇, 며느리 어른 노릇을 다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옆집 사람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어 있더군요.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 그저 슬펐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긴 세월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싶었지요. 영자가 그 무렵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함께 한숨 쉬던 그 영자 말입니다.
영자는 평생 그 무뚝뚝한 자기 남편하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살고 있었지요. 영자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순자야,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영자야, 사실은 나도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야. 그저 더는 못 견뎌서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네가 부럽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고 두려움이 손목을 붙들었지요. 저쪽에서 쓸데없이 왜 전화했냐 한마디 하면 저는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한마디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그 사람이 평생 좋아하던 청국장 재료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지요. 두 봉지를 사들고 새방에 돌아와 평생 끓이던 손길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그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우는데 갑자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청국장을 누구에게 떠다 주나. 저는 그 청국장을 그릇에 떠다 식탁 위에 두 그릇을 놓았습니다. 한 그릇은 제 앞에, 한 그릇은 빈 의자 앞에. 그러고는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그 빈 그릇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작은 일들에 더 자주 무너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도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막막했고,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사다리에 올라가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그런 일은 그 사람이 말없이 해주던 일이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 손길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늘 모자라 보이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채워주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법인 것 같습니다. 미경이는 사정이 더 딱했습니다. 그 애는 시집살이가 호된 데다 남편 사업까지 기울어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찼지요. 그런 딸에게 차마 외롭다는 말을,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이따 할게. 하면 그 이따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제가 꿈꾸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노래교실에 한번 나가봤지만 짝지어 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자꾸만 겉돌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늘 혼자였고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가는 길도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곁에 앉아 있는데 저만 빈 의자 옆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봉지를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옛날 우리 집 근처를 일부러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멀리서 그 골목 입구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대문 앞까지는 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그 집 지붕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붕 위에 푸른 이끼가 그새 덮여 있더군요. 그 사람이 평생 봄, 가을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을 손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 지붕을 누가 손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에서 우연히 옛 이웃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준영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요? 하시는데 저는 차마 이혼했어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지요.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동네 소문이 어떤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집 마누라가 늙음하게 영감 버리고 나갔다더라. 그런 말이 등 뒤로 따라붙고 있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집에서의 40년은 분명히 제가 견딜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 그 집을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오는 방식이 달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움만 쌓아두고 도망치듯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 앉아 그동안 못한 말을 다 해보고 나왔어야 했다고요. 그랬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이 뚫린 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무렵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그러면 다시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의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길고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지요. 그 긴 새벽마다 저는 자꾸만 옛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일은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떠올랐고, 미운 일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 왔더군요. 손에 약봉지와 죽 한 그릇을 들고요. 엄마, 며칠 와 계실래요? 처가 친정 가서 며칠 비웠어요. 그 말이 어찌나 미안하고 또 고맙던지요. 며느리 없을 때 와 있으라는 그 배려가 한편으로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아들의 처지가 안쓰러워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다. 너희 부부 사이만 좋으면 됐다.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영이가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영호 씨의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혼하고 짐을 옮길 때 어쩌다 섞여 들어온 것이었지요. 누렇게 변색된 그 손수건을 손에 쥐자 그 사람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빨래비누 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냄새. 저는 그 손수건을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지면 미워하던 사람의 손수건 한 장으로 위로를 받으려 들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질수록 자꾸만 영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미운 기억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요. 제가 김치를 담그면 가장 먼저 손가락으로 집어 먹어보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나간 저를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말없이 우산만 내밀던 모습, 제가 아끼던 화분이 시들면 슬그머니 물을 주던 그 무뚝뚝한 손길, 그런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기만 했던가? 아니면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저 기대고 싶었던 마음을 가려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잘 헤어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몸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길을 가다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고, 그이가 좋아하던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옛날 살림집의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신문을 보던 자리, 제가 빨래를 개던 마루, 명절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당. 그 풍경 속에는 늘 그 사람의 그 등 돌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울 땐 그 등이 그렇게 야속했는데 외로워지고 보니 그 등마저도 그리워졌습니다. 그 등이 있었기에 우리 집이 집답게 보였다는 사실을 그 등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옛 사진첩을 한번 꺼내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지요. 사진 속의 그 사람은 늘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그 사람은 카메라가 아니라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얼굴이 사진 속에서는 늘 저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진을 찍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카메라보다 저를 먼저 본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날 그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배우자와 함께 짝지어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만 혼자 버스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빈자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단풍이 아무리 곱고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옆에 함께 보아줄 사람이 없으니 그 풍경이 다 색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풍을 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빈 의자만 자꾸 바라보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밤, 저는 잠을 자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꿈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가가서 무어라 말을 걸어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지 않더군요. 제가 자꾸자꾸 부르는데 그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 한 번이라도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그저 그 얼굴이라도 한 번 봐야 한다. 10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살이 심하게 와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40년 전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던 모습이, 그리고 둘째를 잃고 제가 누워 있던 그 방의 천장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구나. 미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구나. 저는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고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 한 사람쯤 떠오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립던 사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그 집 대문을 열고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 한 통과 갈치 한 손, 그리고 새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무얼 가져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평생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던 것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잠깐 친정에 갔다 돌아오는 새댁처럼요. 정말 우스운 일이지요. 40년을 살고 이혼까지 한 마누라가 친정 다녀온 새댁 흉내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다니던 시장,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명절이면 함께 갔던 작은 떡집. 그 모든 풍경이 저를 향해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니? 왜 그때는 그렇게 미워했니? 왜 그렇게 멀리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거니? 저는 그 물음들에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더군요. 한 발만 내디디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한 발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무어라 첫인사를 건넬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을지, 혹시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보니 동네는 그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낯익은 집들 사이로 새 건물이 들어섰고 우리 옆집이던 영자네 집은 헐리고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대문도, 빛바랜 우편함도, 마당 한쪽에 서 있던 감나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다만 그 모든 것이 4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옛집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을 산 그 집, 제가 시집와 처음 발을 들였던 그 마당,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보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나, 외로워서 돌아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무뚝뚝한 얼굴로 쓸데없는 소리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마당에 들어서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늘 정갈하던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제가 가꾸던 화단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 제 목소리가 빈 마당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살던 김씨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준영 엄마, 이제 오면 어떡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김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 눕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혼하기 한참 전 정년 퇴직을 하고 부쩍 무뚝뚝해지고 짜증이 늘었던 그 무렵에 그 사람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도 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마누라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병든 늙은이 수발까지 들게 하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혼해 주는 거라고. 자네 자유롭게 살라고 일부러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며 침묵하던 그 긴 시간이 내 뜻대로 해라 하던 그 한마디가 그제야 다른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사람이 택한 가장 그 사람다운 방식의 마지막 배려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맡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몰랐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퇴직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조금씩 제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맨 앞장에는 그 사람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이거라도 받아라. 그 옆에는 손수건에 곱게 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찍은 빛바랜 사진, 준영이 돌잔치 사진, 미경이 시집 가던 날 제가 한복 입고 웃던 사진.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 사진들을 닳도록 들여다본 듯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날 순자가 제일 예뻤다. 그리고 공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입으로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을 그 공책에 적어 두었던 겁니다. 글씨가 서툴러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늘 순자가 김치를 담갔다. 맛있다는 말을 못했다. 다음엔 꼭 해야지. 오늘 순자가 둘째 생각에 우는 것 같았다. 등을 쓸어주고 싶었는데 손이 안 나갔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순자에게 말하면 평생 또 나 때문에 발이 묶일 거다. 그건 안 된다. 오늘 순자가 이혼하자고 했다. 잘 됐다. 이제라도 저 사람을 놓아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미안하다, 순자야.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서. 공책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 순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보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 사람 행복하면 그만이다. 나는 이제 됐다. 저는 그 마지막 한 줄을 읽고 공책을 안고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을 미워하던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 이렇게 저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다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쓰던 빗 하나, 닳도록 들여다본 듯한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약통이 있었습니다. 약통 안에는 영호 씨가 마지막까지 드시던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라벨을 들여다보니 한참 전부터 드시던 약이라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매일 그 약을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혼자 약을 삼키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보고도 그저 영양제려니 하고 넘긴 게 아니었을까요?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고 단걸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방에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의 눈도 빨갰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하고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몇 번을 당부하셨어요.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마는 평생 우리 다 돌보느라 자기 인생 한 번을 못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자기 병수발로 발목 끼게 할 수는 없다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너는 왜 엄마한테 안 알려줬니? 한 번이라도 말해줬어야지. 준영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준영아, 네 엄마한테 알리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한다고 어느 게 맞는지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탓할 수도,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저 자신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툴렀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투른 사랑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가장 사랑했을지도 모를 사람을 가장 외롭게 보내드린 셈이 되었지요. 준영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엄마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 순자 손에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자기는 표현을 못했지만 마누라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부엌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 자리에 엄마가 서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평생 한 번도 그 사람 입에서 듣지 못했던 그 칭찬들을 뒤늦게 아들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칭찬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그 사람의 옷장을 열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살 때 그대로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 한 칸에는 제 옷도 그대로 걸려 있더군요. 제가 두고 간 옷 몇 벌을 그 사람이 한 번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마치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올 사람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 옷걸이 옆에는 새 옷 한 벌이 비닐도 뜯지 않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제 치수의 한복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말하길 그 사람이 작년 제 환갑이 가까웠을 때 미리 사다 둔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풀려서 돌아오면 환갑상 차려 드리려고 그러셨대요. 저는 그 한복을 끌어안고 또 무너졌습니다. 차마 입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옆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다음 달부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통씩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붙이지도 못한 편지를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잘 지내는지, 새방은 따뜻한지, 보일러 잘 돌아가는지, 새 동네 사람들은 다정한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물을 자격이 없다. 그저 잘 지내라. 두 번째 편지에는 오늘 비가 많이 왔다. 너는 우산 잘 챙겨 다니는지, 평소 우산을 잘 잃어버리는데,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다니는지. 세 번째 편지에는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42년이다. 너는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았다고 나를 원망했지. 사실은 내가 매년 마음속으로는 기억했다. 그저 말로 못했을 뿐이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늦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봉투 속에 갇혀 끝내 저에게 닿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 도착하지 못한 편지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냈지만 닿지 않은 마음, 받았지만 열어보지 못한 마음, 그렇게 어긋난 두 사람이었지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엄마, 이건 듣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엄마가 혹시 돌아오시면 들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이 떨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그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그 테이프를 작은 카세트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사람의 거칠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듣고 있느냐? 나는 말이 서툰 사람이다. 평생 너한테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다. 미안하다. 너랑 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한 건 네가 부엌에서 콩나물 다듬으면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던 그 소리였다. 그 노래 들으려고 일찍 들어왔던 적도 많다. 너는 몰랐겠지. 나도 말 못했으니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부터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란다. 잘 살아라, 순자야. 저는 그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도착하기는 했지요. 저는 그 공책을 끌어안고 빈 방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40년을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40년을 서툴게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표현할 줄 몰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저 마음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겼던 거지요. 그리고 저는 그 서툰 사랑을 끝내 읽어내지 못한 채 평생 그 사람을 원망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도 했어야 했고 아플 때 손도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저를 40년 동안 외롭게 만들었고 그 외로움은 핑계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저는 사랑을 읽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닿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비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배웠던 그 시절의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은 자식들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뒤늦게 아버지의 병을 알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그땐 이미 늦은 뒤였지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불렀다고 김씨 아주머니가 전해주었습니다. 순자, 순자 하고요. 저는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저는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날 저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엄마 마음 다시 흔들면 안 된다고, 모르는 채로 살게 두라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그러셨어요. 준영이는 그 말을 전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 길까지 저를 자유롭게 두려고 거짓말을 부탁했던 겁니다. 살아서 한 거짓말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부탁했지요. 영자가 한참 뒤에 찾아왔습니다. 영자도 어디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빈손으로 와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다. 미운 게 미운 게 아니더라. 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인 거더라. 우리 영감도 가고 나서야 알았어. 그 자리가 비고 나서야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 영자는 그 한마디를 하고 또 한참 제 손을 잡았다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자가 했던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저를 미경이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잠든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40년을 함께 살고도 끝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져간 청국장 한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한 번도 따뜻한 마음으로 끓여준 적 없던 그 청국장을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영호 씨, 미안해요. 당신 마음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짐만 싸들고 나가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부른 내 이름을 끝까지 못 들어줘서 미안해요.
평생 못한 말을 그 사람이 더는 들을 수 없게 된 그곳에 와서야 겨우 했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그 모습을 자식이 지켜보는 마음이 어떠했을지 저는 차마 미경이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이면 그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거칠고 쉰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늙은이의 마음이 얼마나 가엾고 또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저를 찾아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린 건 엄마 인생 살라고 그러신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서 더 마음 아프시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제 인생인데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마저 헛것이 되는 셈이지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사진 앞에 앉아 안부를 묻는 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영호 씨도 거기서 잘 지내요? 그렇게 혼잣말처럼 인사를 건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는 그 사람에게 매일 말을 거는 늙은이가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그 사람과 못다한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평생 못한 대화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보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습니다. 자식의 위로가 아무리 따뜻해도 직접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의 무게는 그대로 남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을 보내드린 뒤로 저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시선이 무거웠고 누가 안부를 물으면 무어라 답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마누라와 먼저 보낸 아내는 분명히 다른 자리인데 저는 그 두 자리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뒤로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제 앞에서는 말을 아꼈지요.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도 무언가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김장철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더군요. 묻지 않아도 미안하다는 말이 그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모르는 척 같이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날 우리 둘은 평생 처음으로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인의 사정도 그 무렵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사위가 다시 일자리를 잡았고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좋은 일도 생겼지요. 미경이는 자주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며칠 계시다가요 하더군요. 저는 가끔 미경이네 집에 가 며칠씩 있다 오곤 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잠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빈 방의 정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의 돈은 저는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미경이네를 조용히 도왔고 남은 것으로는 그 사람과 저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마음을 표현할 여유조차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이렇게 여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정류장에서 우산을 내밀던 그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공책에 꾹꾹 눌러 쓴 글씨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시라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무뚝뚝하고 답답해도 어쩌면 그 침묵 속에
당신이 미처 읽지 못한 마음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오늘 하세요.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으니까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후회로 남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20년째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는 후회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이어서 보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들려드린 것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시린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분명 오늘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영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그날 아침, 저는 40년을 함께 산 남자 앞에 도장 찍힌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했던 손이었습니다. 67. 누가 봐도 늦은 나이에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지요. 순자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살던 대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이름은 순자. 올해 77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잃게 될지 몰랐고 무엇을 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분명했지요.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겠다는 것. 40년 동안 저는 그 집의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엄마였지만 단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서류를 보고 웃었습니다. 순자야,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러니 밥이나 하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그래요, 밥이나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밥을 내가 지어 먹고 싶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코웃음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 그때는 그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남자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 당당하던 남자를 평생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을 제 발 아래로 데려왔을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삼키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을 데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집에 시집 온 것은 27살 때였습니다. 그 시절 27이면 노처녀 소리를 듣던 때였지요. 부모님은 저를 시집 보내느라 속을 태우셨고 결국 맞선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작은 공장을 가진 집안의 장남이라고 했지요. 시어머니는 엄하신 분이었고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결혼식 날, 남편은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릴 때도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지요. 저는 그것이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결혼식 전날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갈라놓은 여자였지요. 그 여자는 가난했고 저는 혼수를 많이 해갔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차선책으로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입덧이 심해서 밥을 넘기지 못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내가 너 나이에 애 셋을 낳았다며 저를 부엌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읽고 있었지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민호, 둘째 아들 준호.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요. 남편이 밖에서 무엇을 하든,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저는 이 아이들만 보고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가게 일을 돕고, 밤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7살, 준호가 4살이던 해 겨울이 기억납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요. 연탄이 떨어져서 저는 아이들을 이불 속에 꽁꽁 싸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새벽에 민호가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었어요. 저는 아이를 업고 눈길을 걸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모릅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저는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제 몸을 먼저 땅에 대었지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저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 다치셨네요. 저는 그제야 제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피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저는 병원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 반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었지요. 반지 대신 아이의 약값을 받아왔을 때 저는 전당포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도 빨리 닦아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시어머니 저녁을 차려드려야 했거든요. 그런 날들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지요.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학창 시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명자야 하고 불렀을 때 그 친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맞니?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저는 그제야 집에 가서 거울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지요. 35인데 45처럼 보이는 여자. 웃음을 잃어버린 여자. 저는 그 거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40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주 우연히.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여자의 머리핀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뭘 하든 집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왜 쓸데없는 걸 묻니?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그 집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지요.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참는 거다. 내 시아버지도 젊어서 그랬다. 다 지나가는 바람이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거든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거짓말이라도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쉬웠으니까요. 그 바람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지나가면 다른 여자가 왔고, 다른 여자가 지나가면 또 다른 여자가 왔지요. 저는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세탁기를 돌리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빨래가 깨끗해지면 제 마음도 깨끗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빨래는 깨끗해졌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더러워졌습니다. 원망으로, 분노로, 그리고 체념으로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50살이 되던 해 생일이었지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라 기숙사에 있었고, 그날은 남편과 단둘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일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밥상을 보더니 "이게 뭐야? 웬 미역국이야?" 하고 묻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제 생일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저는 혼자 그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미역국이 짜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국그릇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걸지 않았습니다. 내 슬픔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행복한 줄 알아야 아이들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또 제 감정을 혼자 삼켰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어머니의 무게가 아니라 그냥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저를 붙잡아둔 족쇄였습니다. 55이 되던 해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만나던 여자들 중 한 명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화려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 사람은 아줌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를 사랑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서글펐지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사랑을 처음 보는 여자가 저에게 와서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그 사람은 당신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여자도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속았던 여자였으니까요. 다만 저는 40년을 속았고 그 여자는 3년을 속았다는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치매가 왔지요.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10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지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게가 하면 되지 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집의 도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지면서 저를 자주 때리셨습니다. 당신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만 때리셨습니다. 간병인이 와도 때리지 않고 남편이 들어와도 때리지 않는데 저만 보면 손을 뻗치셨지요. 한 번은 뺨을 맞아서 일주일 동안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자국을 본 간병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모님, 힘드시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간병인이 제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사모님도 사람이라는 그 단순한 말을 저는 40년 만에 처음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이었지요. 정신이 잠깐 돌아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지.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참 힘들었는데, 왜 너한테는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너 참 곱구나. 내가 젊어서 너를 제대로 못 봤다 하셨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맑은 정신이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10년을 모신 분이 가셨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제 등을 치며 말했습니다. 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이러면 안 되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 말대답을 했습니다. 제 눈물은 제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옷을 개고 오래된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지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베개 밑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지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단 세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시어머니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을 받기 위해 10년을 버텨온 제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지요. 아이들이 다 결혼한 후 저는 빈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밖을 돌아다녔고 저는 그게 누구 때문인지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왔지요. 며느리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민호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만나는 그 여자가 있대요.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쓸고 닦고 가꾼 그 집이 남편이 만나는 여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데 이 집은 어머님 명의도 반은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 집의 반은 내 것이지. 내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지킨 집이지.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그걸 잊고 살았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지요. 남이라면 저에게 이렇게까지 무례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이 사람에게 이혼을 이야기할 것이다. 더 이상 이 사람의 그늘에서, 이 사람의 변명에서, 이 사람의 거짓말에서 살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그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지요. 어머님, 확실하세요? 이 나이에 이혼하시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40년을 쉽지 않게 살았어요. 이제 좀 쉽게 살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 평생 받아본 그 어떤 온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서류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순순히 도장을 찍지 않았지요. 협박도 했고, 애원도 했고, 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제 편이었지만, 둘째 준호는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니가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에요? 집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저는 아들의 전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준호야, 내 어머니는 40년 동안 체면을 지키느라 자기 자신을 다 잃었다. 이제는 내 어머니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둘째 아들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지요. 손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면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별의별 수를 다 썼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도 했지요. 저 사람이 갱년기라서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40년 단골이던 떡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순자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영감님이 걱정이 많으시다던데. 저는 그제야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께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괜찮아 보이세요? 이상해 보이세요?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 보시더니, 아니, 오히려 얼굴이 좋아졌어. 하셨지요. 저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빼돌리려고도 했습니다. 제 몰래 부동산 명의를 바꾸려고 했지요. 그런데 다행히 변호사 선생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법이라는 것의 힘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지켜준 것은 법이 아니라 참을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법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지요. 그 낯선 느낌이 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든든해졌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저는 법원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요. 67 인생의 처음으로 저는 제 이름 석자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박순자. 그 이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하나 샀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길에서 뭘 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녀자가 길에서 뭘 먹으면 모양새가 안 좋다고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어묵을 포장마차 앞에 서서 뜨끈한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 참 맛있게도 드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평생 이 어묵이 먹고 싶었어요. 오늘 처음 먹어봐요. 아주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셨지요. 저는 어묵값을 내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가 하나 더 쥐어주셨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할머니. 앞으로 자주 오세요. 그 작은 친절이 저를 그날 내내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의 절반은 큰아들 민호 가족에게 주었지요. 민호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네가 엄마 편이 되어준 값은 아니다. 그냥 엄마가 네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야. 민호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지요. 그 울음은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엄마 노릇을 해줄 수 있다는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습니다. 제가 키우고 싶었던 꽃들이었지요. 스킨답소스, 호접란, 그리고 작은 선인장 하나. 그 화분들을 돌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 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라디오를 듣고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가는 일상.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첫 번째 이사 온 날 밤이 기억납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 혼자 자는 밤이었습니다. 누구의 발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숨소리조차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 밤에 저는 아주 오래 뒤척였지만 그 뒤척임은 걱정의 뒤척임이 아니라 자유의 뒤척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간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9시까지 잤지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저에게 9시까지 자는 것은 거의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났을 때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왜 아침 안 차려줘 하고 따지지 않았지요.
그 고요함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저를 곱게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제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저 집 할머니 영감 버리고 나왔대. 자식들도 안 찾아온대. 저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창피하지도 않나. 저는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말들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특히 명절이 되면 힘들었습니다. 추석날 저녁에 저는 혼자 송편을 먹었지요. 평생 수십 명 몫의 송편을 빚던 제가 그날은 작은 접시에 송편 3개를 올려놓고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송편이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달았습니다. 내 손으로 빚지 않은 송편. 내가 누구를 위해 만들지 않은 송편.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사온 송편이었거든요. 첫 번째 설날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큰아들 민호는 저를 초대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준호 때문이었어요. 둘째 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떡국을 끓여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오래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20살 처녀였을 때의 꿈이었어요. 그 꿈에서 저는 벚꽃이 피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혼자서 웃으면서 걷고 있었지요. 깨어났을 때 베개가 조금 젖어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민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었지요. 수진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용기를 내신 것이 저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어머님을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수진이도 민호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민호가 아버지를 닮아갈까봐 수진이는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이혼을 보면서 수진이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참지 않기로 했어요. 민호 씨한테도 솔직하게 다 말해요. 수진이의 그 말을 듣고 민호도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된 거지요. 제 이혼이 결국 민호 부부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내가 나를 구하려고 한 일이 내 아들의 가정까지 구했다는 것이지요. 이혼 후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했지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평생 처음 보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그 중에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이혼하신 분도 있었고, 평생 혼자 사신 분도 있었고,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되는 곳일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받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한 할머니가 나오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안 물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영숙 언니였지요. 제일 친해진 분은 영숙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으셨지요. 영숙 언니는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셨다고 했지요. 영숙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순자야, 너는 복 받은 거다. 네 발로 내 인생을 찾아왔잖니.
나는 남편이 먼저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거지만 너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 줄 아니? 저는 영숙 언니의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선택이 도망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숙 언니는 그것을 용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숙 언니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법, 혼자 먹는 법, 혼자 웃는 법. 언니는 말씀하셨지요. 순자야,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평생 누구 옆에만 있던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저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팥빙수를 먹어보았어요. 평생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단 것을 싫어해서 저도 나는 원래 단 것 싫어해 라고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왔던 것이었지요. 40년 만에 처음 먹은 팥빙수가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제가 제 취향을 되찾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빨간색 옷도 사보았습니다. 평생 남편이 할머니가 무슨 빨간색이야 라고 해서 검은색과 회색만 입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빨간 스웨터를 사서 거울 앞에 서 봤더니 제가 예뻐 보였습니다. 그 나이에 예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그랬어요. 어울리는 색을 입으니 얼굴이 살아났지요. 영숙 언니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너 원래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줍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예수나홉의 수줍음이라니 웃기지요. 복지관에서 저는 한글 서예를 배웠습니다. 평생 쓰던 글씨가 아니라 붓으로 쓰는 글씨를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1년쯤 지났을 때 복지관 전시회에 제 작품이 걸렸습니다. 제가 쓴 글자는 나였습니다. 단 한 글자, 나. 그 글자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수나 홉살에 처음으로 저는 나라는 글자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예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나는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이 쓴 나와 달라요. 여기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쓴 나는 획이 굵었고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이 그 한 글자에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그 전시회에 민호 가족이 왔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제 작품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이의 작은 머리에서 나는 우유 냄새가 저를 40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민호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 작은 머리에서 나던 그 냄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전시회가 끝나고 며느리 수진이가 저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혹시 어머님이랑 같이 서예 배워도 돼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뭘 같이 하고 싶다는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배운다는 것은 제 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다음 주부터 수진이가 매주 복지관에 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글씨를 썼고 글씨를 쓰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두 여자로서요. 영숙 언니 외에도 제게 소중한 친구가 한 분 더 생겼습니다. 경자 언니라고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었지요. 경자 언니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애들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경자 언니는 입이 걸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지요. 순자야, 네가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잖아. 나는 평생 이 짓만 했어. 깨달을 시간도 없었어. 경자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늦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셋, 영숙 언니, 경자 언니,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든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까운 바닷가에 간 적도 있고, 기차를 타고 경주에 다녀온 적도 있지요. 경주에 갔을 때는 다보탑 앞에서 셋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저는 지금도 제 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새 할머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저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3년째 되던 해, 둘째 아들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준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이 검었고 얼굴이 어두웠지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준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찻잔을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준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아버지 재산을 많이 가져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렇게 되실 줄 몰랐어요. 아버지 편만 들었던 제가 바보 같아요. 어머니가 왜 그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준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 38살이 되어서야 저는 처음으로 준호의 등을 편하게 쓰다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던 그 여자는 처음에는 가게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지요. 그 여자는 처음에는 아저씨 외로우시죠? 하면서 다가왔다가 점점 남편의 재산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이혼하고 혼자 남은 외로움을 그 여자에게서 위로받으려 했는데 그 여자는 위로가 아니라 계약을 원했던 거예요. 함께 살려면 집 명의를 바꿔달라, 가게를 양도해달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갔다고 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신 집, 그 집도 이제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오피스텔 하나에 사시는데 그것도 제 이름으로 겨우 남겨놓은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지요. 제가 40년을 살았던 그 집이 그렇게 되었다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 집을 떠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에 남아 있었다면 저도 그 여자의 계략에 휘말려 평생 지킨 것을 다 잃었을 테니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제가 여기서 거절하면 이 아들이 또 저에게서 멀어질 것 같았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준호는 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3년 만에 제가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이었지요. 제가 밥을 퍼주자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8살 먹은 남자가 엄마 밥 앞에서 우는 것이 참 애잔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네가 아버지 편을 든 것도 너 나름대로의 사랑이었다는 거 알아. 네가 미웠던 게 아니라
네가 엄마의 마음을 끝까지 몰라주는 게 아팠던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반찬, 학창 시절의 친구들, 결혼할 때 제가 해준 말들,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지요. 준호가 돌아가고 난 후, 저는 며느리인 준호 처 은영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며느리였지요. 전화를 받은 은영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어머님, 하고 목이 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그동안 잘 지냈지? 손주 영채는 많이 컸을까? 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준호 씨 말만 듣고 어머님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지요.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언제 한번 영차에 데리고 놀러 와라. 일주일 후 은영이가 영채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3년 만에 본 손녀 영채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있었지요. 영채는 저를 처음에는 낯설어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3살 때 본 할머니를 기억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구운 김부침개를 영채가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요리보다 더 맛있어요. 저는 크게 웃었지요. 은영이도 웃으며 그래, 할머니가 엄마보다 요리는 훨씬 잘하시지 하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날 영채와 저는 거실에서 오랫동안 놀았습니다. 제가 평생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던 시간을 손녀에게 돌려주는 느낌이었어요. 영채는 제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저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어주었지요. 영채가 잠이 들었을 때 저는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평온한 얼굴이었는지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크면 할미처럼 40년을 참으며 살지는 않기를.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자기로 살기를. 그것이 제가 영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준호와 함께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제가 40년을 살았던 그 집, 이혼 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집.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놓았던 가구들은 다 없어지고 낯선 물건들이 놓여 있었지요. 그 여자가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떠났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예전에 제가 걸어두었던 가족 사진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저희 결혼 사진, 시부모님 사진. 그 자리에는 낯선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지요. 그 사진을 보고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40년의 세월이 사진 한 장으로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가여웠거든요. 가족이란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4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이제는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머리는 거의 다 하얗게 새어 있었지요. 그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세 글자를, 그는 평생 저에게 해주지 않았던 그 세 글자를 이제야 겨우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제가 27에 시집와서 67에 떠난 그 얼굴. 저는 그 얼굴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눈빛, 저를 비웃던 입술, 저를 짓밟던 말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눈물까지.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손은 늘 두껍고 따뜻했는데 이제는 뼈가 다 드러나 보이는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그리고 잠깐 제 4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신혼여행에서 이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그 설렘, 민호를 낳고 병원에서 이 손을 놓지 못했던 그 순간,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이 손이 저를 외면했을 때의 그 차가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사람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한테 정말 말을 끝맺지 못했지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였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굳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지금 듣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저는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유일한 선물은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해준 거였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요. 내가 왜 떠났는지, 내가 왜 떠나야 했는지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마시지 않던 제가 그날은 왠지 한 잔이 필요했거든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저 달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늘 부엌에서, 빨래터에서, 시어머니 방에서, 남편의 그늘에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이 살았구나. 다음 날 아침 준획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아들들 옆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렸지요. 이혼한 전처가 왔네. 뻔뻔하다. 그런 말들이 제 귀를 스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의 옛 친구분이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형수님,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형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도 여러 번 말렸는데 형님은 귀를 닫고 사셨어요. 형수님이 이혼하신 게 정답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고통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만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서글펐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준호가 저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남긴 게 있어요.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지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혼자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해주지 못했지만 사실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너를 사랑했다. 다만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비겁했고 너무 겁이 많았다. 네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나는 네가 정말 떠날 줄 몰랐다. 네가 떠난 후 나는 매일 너를 그리워했다. 미안하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 사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40년 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여자 27살의 순자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며칠 동안 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했다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죽음 앞에서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쓴 글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했든 사랑하지 않았든 저는 사랑받지 못한 채로 40년을 살았고 그 40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영숙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자야, 사람은 죽을 때 다 후회해. 그 후회를 네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 후회는 그 사람 것이지. 네 것이 아니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지요. 그 사람이 떠난 후 저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원망할 대상도 없어졌고 후회할 일도 없어졌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저는 복지관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지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동안 남편의 그늘에서 살다가 사별한 분이었고,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이었고, 어떤 분은 저처럼 이혼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지요. 그 모임의 이름을 우리는 다시 나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나를 찾는다는 뜻이었지요. 영숙 언니가 붙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영숙 언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자야, 우리 나이에도 늦지 않았어. 인생은 70부터 시작이라는 말, 진짜더라. 다시, 나 모임은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30명이 넘었지요. 소문이 퍼져서 이웃 동네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의 대표가 되어 매주 만남을 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집에서는 말없이 지내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30살 때부터 남편의 모진 말에 시달려 평생 자존감을 잃고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셨지요.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순자 언니. 그런데 벌써 80이네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80이어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가 새로운 날이에요. 또 어떤 분은 73세 할머니셨는데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식들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에 괴로워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안 찾아올까요?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지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언젠가 자식들도 어머니를 다시 찾을 거예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분의 주름진 손에서 저는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둘째,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다. 셋째, 조언하지 않고 공감한다. 이 세 가지 규칙 덕분에 우리 모임은 진짜 쉼터가 되었지요. 복지관 사무국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이 모임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사람들이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어본 일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제가 40년 동안 겪은 그 고통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지나온 세월이 완전히 낭비된 것만은 아니라는 위로가 되더군요. 그 아픔이 저를 만들었고 그 저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었지요. 영숙 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순자야, 상처는 선물이야. 단, 네가 그 상처를 넘어선 후에만 선물이 되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이제야 진짜로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붙잡고만 있으면 그것은 계속 상처로 남지만 그 상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그것은 선물이 된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저희 모임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서른도 안 되어 보이는 여기자였지요. 그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나이에 이혼하신 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제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예요. 왜 40년이나 참았을까? 그것 하나뿐이에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지요. 어떤 분은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사 덕분에 방송국에서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하셨지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나가세요.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지요. 촬영은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제 일상을, 복지관 모임을, 민호 가족과의 시간을 그들이 다 담아갔어요. 방송이 나간 날, 저는 혼자 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어색했지만 동시에 당당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이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오래 참아온 여자분들의 이야기였지요. 그 편지들을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어제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저는 55이에요. 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또 다른 편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72살 어르신의 편지였지요. 저는 지금 이혼할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싫다는 말을 해보았어요. 60년 만에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싫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 후 저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고정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간짜리 코너였지요.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고 제가 답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저 오래 살아온 할머니로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었지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은 전문가의 조언보다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니 제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느낌. 그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저는 지금 77입니다. 이혼하고 10년이 지났고 그 사람이 떠난 지도 7년이 되어 가네요. 큰아들 민호는 여전히 저를 살뜰히 챙겨줍니다. 둘째 아들 준호도 이제는 저와 자주 만나지요. 손자 지훈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할머니처럼 씩씩한 여자랑 결혼할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웃었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두 아들을 낳아 키운 것이고, 둘째는
67의 이혼을 결심한 것이고, 셋째는 그 후로 나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밥은 누군가를 먹이기 위한 밥이 아니라 제가 먹고 싶어서 짓는 밥입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 청소는 누군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청소가 아니라 제 공간을 가꾸기 위한 청소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외로운 거랑 혼자인 거는 달라요.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40년 동안 남편 옆에서 살 때가 훨씬 외로웠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옆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함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오랜만에 그 사람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민호와 준호가 함께 갔지요. 저는 그 산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고마운 일이에요. 비록 그 방법이 너무 아팠지만요. 저는 그 자리에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그리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다. 아주 편하다. 그리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67에 제가 보았던 그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이제는 제가 그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67에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지요. 사람들이 황혼이혼이라고 저를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황혼이 아니라 새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벽이 67에 시작된 것이었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평생을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아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참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혼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시간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 67의 도장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로 제 인생이 바뀌었지요. 그 사람은 10년 후 제 앞에서 울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 후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병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재산을 잃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무너진 진짜 이유는 제가 그 사람 없이도 더 행복하게, 더 당당하게, 더 나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짓밟아왔던 그 여자가 자기 없이 비로소 꽃을 피웠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77살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얼굴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젊었을 때의 제 얼굴보다 지금의 제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은 제가 직접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순자의 얼굴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얼굴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67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른에도 여든에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삶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